안녕하십니까. 8.15 모니터 찐시황 가족 여러분,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장입니다. 3월 15일 찐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좀 기쁜 표정과 밝은 표정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조금 더 마음이 좀 가벼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너무나도 오랜만에 정말 짜증이 났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장이 빠져서 힘들까요? 제가 이걸 업으로 한 지 이제 20년이 되어 가려고 하는데, 장이 빠질 때마다 힘들면 이 업을 그만둬야죠. 그런데 왜 빠지는지 납득이 안 돼서 어저께 여기저기 전해서 도대체 왜 빠지냐라는 것을 여러 분들에게 물어봤고, 제가 원하는 답은 한 군데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반등이 나와야 됐네 라고 하는 막연한 천수답의 기대감을 갖고 어저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CPI 결과를 기다렸었는데, 오늘 참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하루이지 않았나. 이렇게 오를 거면 어제 도대체 왜 뺀 거야?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복잡했던, 또 긴박했던 어제 오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이제는 좀 지난 이슈가 돼버렸지만,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 대해서 이게 시장을 누를 악재는 아닌데 도대체 우리 장을 왜 빠졌니라는 것이 제가 어저께 결정적으로 고통스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아직도 이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이 이슈는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끝난 사태로 보고 있고, 이미 그것은 저는 월요일 밤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 하락은 조금 더 고통스럽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 대해서 좀 짧지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타트업 회사에다가 여기를 대상으로 은행업을 영위를 했었죠. 여기서 자금도 받고 대출도 해주고.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뿌리면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치금은 많고 대출은 낮아서 수익성이 약화가 되죠. 은행은 대출이 많아야 거기서 이제 예대 마진을 얻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좋지 않았었고, 이 은행은 특이하게끔 지방은행이 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 은행이 특이한 겁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그 갖고 있는 자산의 절반가량을 미국 국채를 담고 있었어요. 국채를 1%대, 금리 1%대 담았다라고 가정해 보면 지금 4.75%니 4.5%니 엄청난 장부가치 손실이 있었겠죠. 그래서 금리는 더 올린다라고 하니 이것을 견뎌낼 수 없어서 일정 부분을 팔아서 내 장부가치의 손실을 확정시켰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 확정된 손실 물량, 전체 자산이 아니라 일부 매각한 미국채를 통해서 발생된 확정 손실이 18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유상증자해가지고 스타트업 회사들 돈이 많으니 증자로 조달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그런 것이 통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뱅커런 사태, 여기에 줄줄이 미국 국채에 대한 자산,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 국채가 이제는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시스템 붕괴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엄청난 공포심이 순식간에 시장에 만들어지게 됐고, 30시간 만에 파산이 일어나는, 이제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뚝뚝 누르면 바로 이체가 되지 않습니까?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뱅크런이 일어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미국 당국의 대응도 굉장히 빨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나중에 후회도 좀 봐야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 조치였다면 완벽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야, 정말 대단한 조치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유연성을 갖고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무제한 지원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원이죠. 미국은 하나 기준으로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초과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기한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죠? 너네 돈 안 빼도 돼. 돈 안 빼도 돼. 그리고 이제 그 너가 갖고 있는 예치한 금액 예금에 대해선 전액 보상해 줄 거야라고 했으니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자금 이탈 뱅크런에 대해서 이것을 막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 SVB 말고 얘네도 국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얘네도 터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줄줄이 지방은행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경제 논리와 어떤 수치 데이터로 갖고서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뱅크런은 100% 심리 요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이거는 막아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두 번째 미 국채에 대한 자본 손실로 일어날 수 있는 신뢰도 악화를 막아준 것이 이 두 번째 조치인데요. 미국 은행에서 미국 국채가 갖고 있는 보유 물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30%가 내가 손실이 났다. 그럼 지금 장부가치의 30%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금을 누가 원해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매도를 해서 출금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실리콘밸리 방크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18억 달러라는 손실을 현실화시켰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FRB가 원금을 기준으로 100%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즉 출금할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국채를 팔아서 즉 손절을 해서 이것을 갚아 나가야 돼. 이게 나중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뱅크런이 동시에 일어나면 그 순간 파산, 줄 파산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함께 막아준 이것에 대한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국채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요인에 대해서 완벽히 차단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한번 흔들림이 균열이 생기면 의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여파가 있어서 이 조그만 은행들은 조금 터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까지 케어하기 위해서 지방은행에 대해서 정부 지원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납세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참 의미가 중요한데 이제 내년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싸울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 세금으로 막아주면 특정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왜 국민들의 세금을 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세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다라는 표현과 실제로 그렇게 세부사항으로는 그런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신경 쓴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준비가 돼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그런데 어저께는 장이 빠졌던 거예요. 어저께 우리 장 빠질 때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였어요. 다우 선물도 플러스였습니다. 아시아장만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날 밤에 유럽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장이 여파가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조치가 정부에 있었는데 지금 유럽이나 한국에서 은행이 하나 터진다라는 걸 의심하는 건가? 만약에 한국에서 터진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지방은행이 터질 정도면 다른 데가 먼저 터집니다. 한국은 굉장히 안전한 밸런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비율이. 그러면 저는 이제 의심하는 게 유럽이죠. 유럽이 은행이 굉장히 좀 취약할 수 있으니까요. 유럽에서 하나가 터진다고 한다면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빠지는 건지에 대해서 어저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제가 내린 어제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약간 부실할 수 있는 유럽계나 아시아계 지방 어떤 어떤 금융기관에서 일단은 현금 보유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한국 시장이 ATM기라는 별명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 시장이 가장 잘 돼 있는 시장이고 우리나라엔 전업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자금을 출금을 해야 될 때 삼성전자랑 그리고 은행주랑 이런 것들이 출금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 자금을 획득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는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금 출금이 용이한 한국 시장을 이용해서 일단은 좀 현금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특정 기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막연한 추측으로 어저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장이 패닉셀이 나오고 싶을 때는, 이런 공포심이 유발할 때는 이유를 알 때는 대응 전략만 세우고요. 이유를 모를 땐 절대로 패닉셀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매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를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어저께 매도하신 분은 오늘 또 가슴 아픈 하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SVB 사태를 통해서 일단은 한번 맞았어야 될 매를 이것을 통해서 맞지 않았나? 이 이후에 다른 이슈가 발생되기 전에 지금 실리콘밸리 방카 사태는 저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오히려 약이 됐는데? 라고 충분히 의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맞아야 될 매를 좀 이렇게 털고 갔다라는 부분, 신용도 그럴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언젠가는, 지금 뭐 실제로 6% 올릴 때까지 계속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수만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넷 앨런 재무장관이 정확한 시그널을 주지는 않았지만, 몇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연준 의사들이 6%, 7% 이야기의 목표 금리를 계속 이야기할 때 스톱 브레이크를 잡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5.5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 재정에서 이자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커져버린,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 이자를 감당해낼 수 없는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이 금리 이자를 가장 많이 지출해야 되는 것이 미국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FRB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백한 시그널을 주었죠.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조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언젠가는 나 50 베이스 포인트도 올릴 수 있어, 금리 더 갈 수 있어, 너희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 연준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고 계속 강강의 스탠스를, 그리고 실제로는 연준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마저도 드는데, 이거를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 아니었던 이 스탠스를 바꿀 만한 트리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트리거를 4월에 발표할 1분기 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이 명백한 계기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현실로 지금 그 CME 이거에 대해서 기대치를 보면은, 전망치를 보면은 50bp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7대3 정도로 25 베이스 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약 70% 정도, 그다음에 동결 가능성도 30% 정도 전망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즉 우리가 원했던 금리 인상의 마지막 정점이 이제는 조금 가시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선의 효과, 긍정적인 효과도, 결과물도 나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실리콘밸리 방카 사태에 대해서는 요약을 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CPI였죠. 9시 반에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CPI를 이렇게 멀뚱멀뚱 컴퓨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 오케이. 나스닥 선물 화면을 같이 보고 있었죠. 그 순간 나스닥 선물이 요동을 쳤었거든요. 또 그 한 15분, 20분을 막 머리를 쥐어 뜯고 있었습니다. 이거 환장하겠네. 다행히 이제 한 번에 파동을 거치고 나서 다시 잘 가는 모습을 보고, 이 지수가 1.8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바로 컴퓨터를 껐습니다. 이게 꺾이는 거 보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런데 아침에도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CPI가 무난하게 나올 것, 그 다음에 낙폭과대였던 은행주가 반드시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제가 어저께 1차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CPI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주거비와 그 다음에 항공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는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그런데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주거비를 주거비라는 것이 집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과 월세가 떨어지는 것은 시차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월세를 바로 인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낼 이자 비용이 커졌는데 지금 당장 월세를 낮춰줄 수가 없겠죠. 그럼 나는 손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현금 플로우가. 미국은 꼭 이런 월세 구조는 아니지만 대부분 모기지 대출을 통해서 집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했던 부분이 나중에 주거 비용을 안정해 가기 위해서 상당 시간이 필요한데, 대부분 시장의 전문가들은 올 6월쯤 되면 이것에 대한 시그널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저도 그쯤이면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썩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이 항공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이 충분히 좀 활발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떤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공항에 갔었는데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계절적 효과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지금부터 이 속도로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좀 많이 부담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조금 그런 요인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악재로서는 이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0bp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눈을 키고 나의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용기를 내서 담아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어저께 하락폭 중에 또 하나, 저는 어저께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겠습니까? 의미를 하나 조금 더 부여한다면, 저는 주말에 이게 이제 대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월요일에 이 대처를 보고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요일 우리 증시 양봉으로 마감이 됐죠. 반등을 보이고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나온 이제 유튜브를 이제 그리고 나서 찾아봤었는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의견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견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양쪽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같이 접해야겠죠. 그런데 썸네일과 특히 기사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너무 자극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엔 이렇지가 않은데 라고 하는데, 이제 기사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 들어가서 보면 별 얘기 없는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상상력을 너무나 사실인 것처럼 써놓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극단점에서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합니다. 하루 이틀의 시차를 두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심리적인 극단 지점에서는 늘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제가 꼭 그분의 영상을 찾아보는 어떤 한 전문가님께서는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ETF 증폭 효과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거를 뭐 절절히 뭐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극단 지점에서는 조금 더 냉정한 나의 판단을 주의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명백하게 나의 판단을 지키는 이러한 좀 냉정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2차전지 얘기는 드릴 게 이제 별로 없는데, 딱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슈어스키즈가 한 번 더 나오겠구나라는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다시 손절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려운 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시차가 다르고요. 포스코 케미칼의 시차가 다르고 LNF 시차가 달라요. 넷이 같이 올라갔다 같이 떨어지면 오히려 쉽거든요. 이게 번갈아가면서 움직입니다. 이게 번갈아가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에서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에서는 슈어스키즈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에코프로를 땡겨 올렸으니 에코프로 BM에서 다시 슈어스키즈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제가 오늘 손님과 상담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5%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BM이. 그런데 지금 이제 영상 유튜브 저도 공부해 보면 지금도 싸다 하는 뭐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쌀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2달 남짓한 상황에서 4배 오른 종목을 그렇게 싸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럴 의지조차 저는 없습니다. 더 간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완벽히 제 영역이 아니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음 투자가 있을 수 있음을 에코프로비엠 조스퀴즈 의심이 됩니다. 그 외에서는 지금 2차전지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고밸류에 대해서는 저는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밸류를 땡겨오는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싸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또 2차전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2차전지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전에는 완성차 업체가 자기의 부품사들 쭉 세운 다음에 골라서 피킹해서 가격 맞춰 이렇게 해서 완성차 업체가 갑이었지 않습니까? 이 가불이 바뀐 거예요. 배터리 업체가 써 있고 완성차 업체가 가서 배터리 주세요. 이렇게 가불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슈퍼 초대장이 LG 에너지솔루션이고 올해 가장 기대될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성장의 폭이 클 수 있을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이 삼성 SDI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로서 좋은데 좋았다면 이 주가에 있었으면 안 됩니다. 배터리의 주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배터리 셀업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유주를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라면 SOL보다는 SK이노베이션을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배터리 셀업체라는 매력도와 하나는 SOL은 샤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마구 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 GS, SOL, SK이노베이션 중에서 사야 된다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셋업체를 보자. 그리고 종목별로 후발주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2차전지는 계속 트레이딩 할 수 있다. 종목을 피킹하기보다는 워낙 종목군이 많다 보니 이 안에서 솔직히 2차전지만 매매할 게 있나요? 지금 로봇, 인공지능 지금 워낙 다양한 산업들이 그쪽에서도 트레이딩 할 수 있을 만큼 조정을 줬었고 리튬이라든가 워낙 이 섹터가 많기 때문에 폐배터리까지 그 안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의 위치에 맞는 자리에서 나의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장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거보다는 반도체가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리라 생각이 들고 저도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차트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뼈가 아픕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자연 반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 이제 사실은 올라갈 때도 위에서도 이렇게 삼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어깨 고점, 그 다음에 어깨를 만들면 이제 여기가 이 어깨가 이제 어깨의 팔을 게 이 어깨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오는 어깨죠. 첫 번째 고점 만들고 돌파한 봉 만들고 그 다음 어깨에서 이 어깨를 앞서 있었던 첫 번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가 이제 어깨에서 파르라라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올라갈 때도 바닥을 찍고 한 번 더 깨고 내려갔다가 그 다음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여기에서 만들어야 될 짝꿍댕이는 이 앞서서 직전 저점이 아닌 그 앞서서 지켜졌던 저점의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저점이 8만 원이었잖아요. 8만 원이었다가 깨고 내려가서 7만 3천 원 찍고 다음에 저점을 찍으려면 이 앞선 이 자리에 저점을 지켰어야 되는데 오늘 이걸 깨고 내려가는 음봉을 만들어서 제가 바라보는 기술적인 의미로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뉴스도 좋은 뉴스가 났었죠.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조성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그런 게 통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 반도체가 최근에 요즘 증권사에서 리포트 많이 나오던데 매수 의견 많던데 반도체 왜냐면 모든 이들이 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아직까지 고점에서 매도한 이후에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저점이라서 지수 저점일 때 한번 매수의 의견을 드린 적은 있고요. 지금은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금식으로 모아가는 스탠스이지 주력적으로 지금 저점에 쓸어 담기에는 글쎄 소부장은 모르겠어요. 종목별로는 개별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SK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포트를 쭉 읽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바닥인 것 같다. 1분기 최악이다. 그런데 올해 4분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 재고도 좀 떨어지고 아직 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적도 최악이고 적자인데 4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것 같으니 막 밸류에이션 갖다 대면은 지금 바닥권이다. 주가는 6개월 선행하지 않냐? 그럼 지금부터 사 모으면 된다. 예전에 이 논리의 리포트가 화학업종에서 2년 동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보고 사시면 안 돼요. 재고가 줄어드는 시그널이 첫 번째 시그널이에요. 재고 안 줄잖아요. 아직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더 반감이 생겼던 뉴스는 여전히 보조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보조금을 받고 이거 신청하는 것이 이번 달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조금 줄 테니 미국에다 투자하라는 거. 그럼 어디 들어올 거야? 이거 신청 접수받는 게 제 이번 달 말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고민이 됩니다. 진짜로. 미국의 두 안건이 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결정적이었는데, 보조금을 주지만 너희들이 예상했었던 목표보다 더 큰 이익이 나면 너희들에게 줬던 보조금 환수할 거야 라는 점. 뭔 소리예요 이게? 이게 반도체가 일종의 굴뚝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과 경기 민감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게 반도체예요. 그런데 그 사이클 업종이 당연히 못 벌 때 못 벌고 벌 때 한 번에 버는데 그보다 많이 벌면은 돈 토해내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중국에다 증설하지 말라는 거. 인텔 우리나라에다 팔아먹고선 여기까지만 감정이 나올 것 같아서, 인텔 우리나라한테 팔고서는 이제 중국에다 증설하지 말라면 중국 공장을 통해서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생산해놔라라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찾아가야 될지 골치가 아픕니다. 진짜 이럴 땐 짜증나니까 이래야 되나? 삼성전자는 미국으로 들어가고 SK 하이닉스는 중국 몰빵해가지고 아예 미국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뭐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각계 전투를 해야 되나? 뭐 저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반도체 굴기를, 지금 반도체 전쟁이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아직은 조금 눈치를 보고 해결이 될 접점이 아직은 많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좀 복잡한 생각이 있고요. 삼성전자보다는 TSMC가 나 보입니다. 확실히 자기만의 경쟁력과, 아직 삼성전자의 구조는 이렇게 수요단이 좋았을 때, 그러니까 사이클 경기의 사이클을 많이 타는 실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게 맞습니다만, TSMC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경기가 좋으면 많이 팔려서 실적이 좋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고가 그득히 쌓여서 있는 구조가 삼성전자라면, TSMC는 경기를 안 타잖아요. 주문 들어온 것만 생산해서 파니까요. 그죠? 기성목과 이제 그 수선 기성목과 그 뭐라고 그러죠? 제작하는 옷의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TSMC가 더 나아 보이고,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조금 여러 가지 종목들을 몇 종목을 보고 있는데, 요즘 눈에 들어오는 건 HPSP라는 종목, 그냥 의심만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느낌은 그래요. 이거 굉장히 고밸류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TSMC를 제가 좋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고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굉장히 세밀한 커팅이 필요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 밸류에이션 굉장하게 높습니다. 근데 예전에 파크 시스템즈 생각이 좀 나요. 이거 파크 시스템즈가 원자현미경이거든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고밸류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럴 수 있는 의심이 조금 드는 종목이니 추천의 의미는 아닙니다. 밸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특화된 자기만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로 좀 압축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오늘 반도체 투자 소식과 대비해서 반도체는 너무 아쉬운 정말 상처만 큰 하루이지 않았나. 종목별로 모아가시되 철저한 기술적 대응과 자기만의 확고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조금 장기적인 그림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LG에너지솔루션 뭐 밸류에이션 비싸지만 지금은 밸류에이션 논할 시장이 아니다. 오케이, 셋업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이닉스 너무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하루다 라는 점으로 일단 오늘의 시황을 좀 요약해 보겠고요. 이제 앞으로 모든 성장에 대한 다 자동차로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뭐가 들어갔는데 폭스바겐에서 200조인가요? 200조인가요? 제가 지금 하나로 얼마인지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1930억 달러로 기억합니다. 뭐 이렇게 투자한다. 그 중에 1300억 달러를 이제 디지털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오늘 이쪽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쪽이 굉장히 많이 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지수가 급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 분야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기업들이나 나라들이 뭉칫돈을 투자하는 것이 다 이쪽이라는 점. 그래서 오늘의 의미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기아의 돌파가 상당히 눈에 띄었던 하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만 원까지 쉽게 가기 어려울 것 같아 했는데 뭔 소리야, 그냥 바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섹터를 좀 압축해서 그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압축시켜서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는 다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 나는 좀 안 오르는 종목들 중에서 대응해 보고 싶어 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늘 제가 가장 의심고 눈에 띄었던 종목은, 첫 번째는 똑같아요. 맨날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현대건설 뭐 뭐 호재가 있나요? 그런데 금리가 이제는 끝이 보인다라는 점, 그 다음에 미국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시스템 리스크라든가 신용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빠르게 막은 것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있는 분들은 알아요. PF 터질 것 같아. 이제 6월에 돌아오는 게 한 1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좀 답답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뭔 일은 없을 거야. 뭔 일은 없을 거야. 터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금리가 고금리 있다 보니 건설주를 막 적극적으로 담아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바닥권에서 모아갈 수 있는 아직까지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라는 대장이 이제 현대건설이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시장에서 5%가 올랐다는 것은 의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시장 무슨 일이 있어?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여유롭게 종가 기준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3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뭐 추천의 의미, 뭐 매수하십시오, 강력 매수하십시오 이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점 좀 눈여겨 볼만하다. 그래서 조정을 줄 때, 나의 타이밍이 올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투자가 두 가지거든요. 저는 기업들에서 투자하는 것은 미래형 컨셉트카를 위한 투자, 그다음에 정부 투자의 방향은 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투자라는 것으로 좀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투자를 할 때 뭐 충전소도 짓고 저장소도 짓고 뭐 이 플랜트도 짓고 뭘 하려면 그런 것에 대한 기초공사와 에너지와 관련된 공사가 대부분 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에 그 특수한 목적의 건설을 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거기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자기의 마이웨이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돼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여전히 친환경에 대해서 미련을 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판 IRA법, 유럽판 IRA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2차 전지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2차 전지는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호재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데 라는 뭐 그냥 근데 어쨌든 호재라고 하니까 패배떨이는 호재인 거 맞습니다. 패배떨이는 호재죠. 그 외에는 그적그적하면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넘겨버리고 여기에 함께 묶일 수 있는 것이 자국 기업들을 살리겠다. 정부가 지금 너희들 투자하기 어렵잖아. 지금 친환경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가 마중물로 너희들을 지켜줄게. 보조금을 해줄게. 그리고 그 여건을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풍력과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함께 우리나라 일단은 풍력에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미국은 부채한도 협상이 끝나야 되고 금리 이제 이것이 끝나야 되니까 조금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도 불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유럽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과 관련된 풍력, 태양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어제 하락하는 장에서도 원전주는 조금 더 모아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원전주는 제가 좋게 봤던 이유가 나올 뉴스가 있다라는 거죠.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볼 것 같은데 어저께는 크게 이것과 관련된 악재가 전혀 없죠. 원전은 그 뉴스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막연하게 그냥 시장이 빠져서 조정을 준 거라면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도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좀 탄력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원전 섹터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환경, 태양, 풍력 그리고 수소까지 여전히 좀 긍정적인 뷰로 정부가 마중물 정책을 내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많이 올라가지 않은 피로감이 좀 덜한 영역에서 좀 관심을 갖고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쪽군이라는 것. 그리고 원전은 별개의 뉴스로 4월에 국빈 방문이 있으면 저라면 그 전에 이 정도는 해결을 하고 국빈 방문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도 저는 그 앞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합의 문제입니다. 일요일티 기준의 합의.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방송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한번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할 때 한번 푹 꺼졌다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주가가 좀 가벼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올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10%가 빠졌다가 오늘 10%가 오르면 이 어저께 10% 빠진 건 기억 안 하고 오늘 10%가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남아서 또 매수를 못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번 훅 별개의 이슈로 시장 리스크로 한 번에 종목이 훅 빠졌다가 바로 반등하면 요 구간에 캔들을 지워버립니다. 그냥 분봉에서도 그걸 지우고 봐요. 어떤 뉴스가 있는 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뉴스가 나와도 그런 거면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0%가 올랐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저께 빠졌을 때 샀어야 되네라는 바보 같은 착각과 빠졌을 때 못 사잖아요. 그럼 올랐을 때라도 사야지. 올랐을 때 못 산다. 그러한 바보 같은 판단에 대해서 이러한 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캔들을 이렇게 지우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그때 유지됐었다라고 한다면 내 판단은 사야 되는 자리인가 팔아야 되는 자리인가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종목을 내 타이밍에 살 때 조금 그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장 미국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만 이미 주시할 때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시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의 FOMC에 대해서 발언이겠죠. 실제로 금리가 동결이냐 또는 25bp 인상이냐 보다는 파월 의장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저는 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금리를 동결시키고 이번엔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하고 강강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할 것인가. 하지만 이 확률보다는 25bp를 올리고 이제는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겠다. 다양한 변수를 바라보겠다. 좀 이렇게 매파에서 좀 비둘기적인 스탠스로 바뀌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장에 복잡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이 좀 이렇게 이 실리콘밸리 방카 사태로 갑자기 이렇게 확 움츠러들 때 이렇게 한번 훅 꼬이면 이게 몸이 잘 안 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한번 피셔야 될 때 좀 긍정적인 뷰의 어떤 뉴스들도 자꾸 좀 찾아보시려고 노력도 하시고, 지금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 중재하더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중재하려고 나섭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종전이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의외로 긍정적으로 기다려볼 만한 호재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움츠러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뉴스들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좀 평정심을 유지하고 매매하는데 이런 어떤 균형점을 잘 찾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뭐 당장 중국이 개입해서 당장에 끝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행보는 매우 좀 대단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을 종목들이 다시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나의 마인드를 잘 다잡으시고 그 안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서 이것을 대응하시면 시장은 다시 좀 새로운 과실을 딸 수 있는 영역으로, 어제 최근에 이 3, 4일간에 있었던 이런 시장이 한번 이런 조정파는 한번 나왔어야 될 매를 맞았고 조금 잘 맞은 케이스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인사드릴 때는 여러분의 계좌에 조금 더 꽃이 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남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남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